3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주차, 2주차 수업은 우리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간단한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주차부터는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요. 얼마나 지금 이 통계학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3주차 오늘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통계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냥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한번 오늘 수업을 잘 듣고 그래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런 어떤 의사소통 통구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제가 질문에 잘 대답을 할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3주차 첫 번째 수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오늘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일단 통계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일단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많은 이런 생각들 중에 사회 경영이나 의학 분야나 또는 영양학, 교육,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부분, 회사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 이익을 많이 낼 것인지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부분도 지금 우리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데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고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에서 개발되었고 센트리온에서 개발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직까지 임상 실험이 100%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검증이 정확하게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통계랑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려면 요즘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객들이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 쓰고 싶은지 안 쓰고 싶은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객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의 찬값이 궁금할 때 우리가 모집단을 정말로 궁금해하는 찬값을 다 전수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화 서베이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간단한 설문지를 고객들한테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찬값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이런 모집단이 있으면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를 들면 평균 키가 요즘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어떤 평균을 재본다기보다는 키를 재본다기보다는 여기 얼마만큼의 어떤 우리가 샘플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 지역 몇 명, 경기 지역 몇 명, 이거는 이제 샘플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몇 명의 샘플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전체적으로 이제 N명 있다면요. 나는 요렇게 N명 샘플만 한번 뽑아보는 거죠. N명만 뽑아봐야 샘플로서.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샘플 가지고 뭐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그쵸? 요런 학문이 사실은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즉 모집단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몇 명만 뽑아보는 거를 우리가 샘플 조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3,300만 명의 전체 유권자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2천만 명, 3천만 명을 뽑아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정, 추론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통계학이 이용이 되는 거죠.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는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절한 크기의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모집단을 잘 추론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학문이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어떤 평균을 우리가 여기 뮤라고 얘기해요.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얘기하고요. 유권자 조사했듯이 우리가 비율을 살펴볼 때는 모집단 비율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집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시그마라고 얘기도 해요. 이런 등등의 어떤 이 자료를 샘플로 뽑아서 샘플에 대한 평균, 샘플에 대한 비율, 샘플에 대한 S로 우리가 전 모집단을 추정,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가 모집단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뽑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해요. 그쵸? 이 정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원그래프도 있고요. 히스토그램도 있고요. 우리 박스 그림도 있고요. 뭐 입줄기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주차가 지날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수집해서 우리가 시각화하죠.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 여기까지 과정을요,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쉽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통계 기법들 중에 통계 툴 중에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잘 우리가 뭐 그림도 잘 그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해요. 그러면 이런 수집되고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체 우리가 모집단 참값을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정이나 또는 추론 같은 말인데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정 통계학이라고 얘기해요. 추정 또는 추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추정 추론을 하다 보니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쵸? 오차가 생기다 보니 우리가 이제 뭐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쵸? 확률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오차 한계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실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계 우리가 추정하고 추론하는 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는지 사례를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통계학 도구, 뭐 빅데이터 도구 R, 파이썬도 있고 또 뭐 SPSS, 뭐 이런 통계 툴, 엑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컴퓨터는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데이터를 넣고 분석했을 때 그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든 안 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다, 개념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통계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통계를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거를 분석한 다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적용. 우리가 이 뭐 비즈니스 분야든 의학 분야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제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통계학은 통계학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지금은 경영인데
경영은 경영대로, 뭐 의학 분야는 의학 분야대로, 교육 분야는 교육 분야대로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경영 분야에서도 우리가 통계학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요. 의학 분야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이용하고요. 교육 분야에서도 서비스 분야에서도 너무 많이 이용하잖아요. 따로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우리가 간격을 메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인간 수명이 어떤 뭐 혈압약을 쓰고 어떤 일을 하면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혈압약을 사용했을 때 혈압 수치가 정상적으로 돼서 인간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학 분야랑 통계학 분야가 합심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 수명이 몇 살까지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인간 수명을 늘릴 것인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잘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부터 통계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은 모집단, 창값, 비즈니스, 경영, 의학, 교육 등등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창값이 궁금해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샘플을 뽑아서 이 샘플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모집단 창값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그러므로 앞으로 실생활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좋겠다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로 공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루어야 될 건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통계를 다루려고 하면은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평균을 내든 표준 편차를 내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엔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떤 속성별로 한번 분리를 할 줄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뭐 질적 데이터는 이런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양적 데이터는 이런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툴들이, 이런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수많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한테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속성별로 분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1번부터 18번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있고 성별 이런 쭉쭉 데이터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뭐 레벨 1등급, 2등급 이런 데이터, 사망자 수, 우선순위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데이터인 것 같지만 이 중에서도 사실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질적 자료에서도 명목 척도, 순위 척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양적 척도에서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 정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속성별로 분류해 보는 거는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만 알면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키부터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퀘스천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작성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키 1번 양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와 데이터가 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키 양적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죠? 키 양적 비교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180cm랑 160cm랑 누가 큰지 작은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은 양적 비교가 가능하고요. 몸무게도 양적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죠? 무겁다, 가볍다, 양적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성별,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거는
양적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해요. 질적 자료. 질적 자료라고 얘기하고요. 1번하고 2번 양적 비교가 가능한 거를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학년 어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양적 비교가 가능해요. 이거 정말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해서 이걸 시험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내는데요. 1학년이 4학년보다가 더 커요? 4학년이 1학년보다 더 커요? 이거는 그냥 단지 그룹핑 해놨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지만 A학년, B학년, C학년, D학년 이렇게 구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 유치원에 가면 뭐 5세 반은 예를 들면 뭐 개나리 반, 뭐 6세 반은 뭐 진달래 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그룹핑 해놨을 뿐이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기압, 칼로리, 소비자 물가지수, 출산율, TV 시청률, 국민 총생산, 최저임금, 학점, 가격, 차량 연비, 교통사고 건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적 비교가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 여기 5번부터 15번까지는 모두 양적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레벨 등급. 요거는 양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그룹핑 해놓은 거예요. 그쵸? 지금 서울 경기권에 자동차 뭐 등급이 뭐 이렇게 배기가스 이런 거를 해내는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면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양적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A 레벨, B 레벨, C 레벨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단지 그룹핑 해놨을 뿐이지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망자 수, 뭐 사망자 수가 뭐 1년에 뭐 100명, 200명 이런 것들은 지금 양적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우선순위 이것도 역시 양적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우선순위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여론조사 때 많이 쓰이고 예를 들면 제품 선호도 조사, 뭐 고객 만족도 지수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당신은 이 제품을 뭐 친구들한테 또는 지인들한테 소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소비자 우리가 지수 만족도 지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쓰죠. 요거는 양적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룹핑 해놨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쁨, 보통, 좋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인데요. 이런 거는 양적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질적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Q3 한번 볼게요. 18개 자료 중 그러면 평균을 산출하면 의미가 없는 자료가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평균을 산출하면 의미가 없어요. 질적 자료는 평균을 산출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별 또는 뭐 국적, 미국, 한국, 뭐 일본 또는 뭐 학력, 초졸, 중졸, 국졸, 뭐 대졸, 대학원졸, 결혼 상태, 유무, 미혼, 기혼, 뭐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평균을 내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런 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평균을 내면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18개 자료 중 빈도 정리만 가능한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18개 자료 이외에 양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 나머지 3가지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6번째는 18개 자료 중 2개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가 가능한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요거는 본인들이 생각해 보면 말고요. 그죠? 도수가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 건지 도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어디 갔죠? 사망자 수
몇 개 중에 몇 개니까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수 정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8개 자료 중 2개의 자료를 종합할, 2개의 자료를 종합한다는 건 이렇게 투 테이블로 만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열은 남자고 여자고 그 다음 낙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질적 자료에 그쵸 성별 낙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질적 자료거든요. 그래서 질적 자료를 우리가 2개를 묶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묶어서 우리가 교차표를 가능하게끔 해요. 그러면 남자인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가 100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뭐 40명 뭐 반대하는 경우에는 60명 해서 100명 한번 조사해 봤고요. 여자는 한번 150명 조사해 봤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은 뭐 70명, 12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적 자료 2개 가지고는 우리가 교차표 교차표 테이블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 3가지는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와 분류와 속성, 정보량, 분석량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한 얘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우리가 자연과학 형태도 나누고요. 사회과학 측정 수준에 따라도 나누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 요 사회과학 요거 나눠주는 게 한번 볼게요. 명목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서열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등간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비척도가 있어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척도가 있는데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석량도 많고요. 정보량도 커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경우에요. 방금 얘기했죠. 성별, 학력, 등번호, 야구선수 이런 것들 단지 다시 얘기하면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째 서열 척도는 뭐냐면요. 이름도 의미가 있고 순서도 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더 한번 쓸게요. 이름과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얘기해요. 아까 뭐 레벨, 등급, 그 다음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잠깐 보면 세계 정당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쓰세요. 이런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그 여론조사 할 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은 이름도 의미가 있지만 그룹핑된 자료들이 어떤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의미가 있고 순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얘기하고요. 요 2가지 명목 척도랑 서열 척도를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듯이 요거를 질적 자료라고 얘기해요. 질적 자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번째는 등간 척도랑 비척도가 있는데요. 등간 척도는요. 일단 등간 척도하고 비척도 이 2가지는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얘기해요. 양적 자료라고 얘기하고요. 등간 척도는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도 동일하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온도, 뭐 물가지구수 생산성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IQ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또 학생들이 비척도랑 약간 헷갈려 하는데요. 등간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는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20도랑 40도 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40도가 20도보다 2배 덥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IQ가 100이 있고 IQ 200이 있으면 IQ 100이 IQ 200보다 2배 머리가 좋다. 이렇게 비율은 의미가 없지만 간격은 의미가 있는 경우에 즉 다시 얘기하면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비척도는 절대 0점이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뭐 TV 시청률, 투표율, 신문의 구독률, 가격, 예를 들면 키 이런 것들은 0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0. 예를 들면 키가 160이고 키가 예를 들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예를 들면 40kg이고 몸무게가 80kg이면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몸무게가 40kg인 사람보다 40kg 많기도 하지만 배율 2배 뭐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는 거로 더하기, 간격만 의미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비척도,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있는 경우로 간격도 의미가 있고 비율도, 고배 비율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척도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질적 자료로서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가 있고요. 양적 자료로는 등간 척도, 비척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척도 당연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석량도 많아지고요. 정보량도 많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명목척도는 이름만 의미가 있고 서열척도는 이름과 순서가 의미가 있고 등간척도는 이름과 순서와 등간이 의미가 있고요. 비율은 이름, 순서, 등간, 간격과 비율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요거는 2번째 시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2번째 수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